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신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43번째 순서 시작했습니다. 요즘 방송계를 주름 잡고 있는 신쿵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예, 방송계 새로운 스타로 뜨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 예, 최강욱입니다. 스타는 아니고. 자,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2017년은 우리가 과거 우리 조상들이 각 나라에서 압제와 불의에 맞서 혁명을 성공시켰던 마음으로, 이 러시아 혁명 얘기하면서 그 얘기한다고 좌빨로 몰면 안 돼. 우리는 불의와 압제에 맞선 거야. 지금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해에는 우리도 시민혁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러시아 혁명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교롭게 예. 진짜 2017년 첫 방송이 예. 러시아 혁명 얘기가 또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그럼요. 참 러시아 혁명이 20세기의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21세기 최대 혁명은 프로테스티벌. 프로테스트하고 페스티벌. 인광화문. 그날 내가 그 연말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광화문에서 방송을 하면서 시민 발언 때였는데 시민 한 분 친구가 호주 시드니에서 왔어요. 와. 그런데 내가 또 방송에서 바로 영어로 그냥 영어 방송을 했지.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삶에 최초로 참가하는 프로테스트예요. 호주 사람이에요? 네, 호주 사람. 그래서 first time 뭐 in my life in protest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No, it's not protest. It's protest plus festival. 프로테스티벌. 깜짝 놀란 거 진짜로. 프로테스티벌. The very first in the world. 인류 역사상 바로 최초.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이제 방송하면서 가면서 고맙다고 잘 가라 그랬더니 프로테스티벌이라고 하는 표현에 자기 너무 놀랬대. 딱 그거 맞대는 거야. 어울린다. 예. 그런데 또 한마디 했죠. 곧 롱맨 사전에 기록이 될 것이다. 근데 그거는 했는데 버벅거려 그냥 못 알아듣는 거야. 좀 길었잖아요. 롱맨 딕셔너리를 본 적이 없어 걔가. 그렇지. 영국 사전인데 롱맨이? 그러니까 호주 애가 열심히 안 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자, 러시아 혁명 들어가시죠. 예, 아무튼 신년에 한 말씀씩 하시고 우리 그 애청자들에게. 이렇게 약간 들뜨셨어요. 예.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변호사님 먼저 말씀하시는. 병신년 원숭이 해가 가고 정유년 닭의 해가 왔습니다. 시민혁명이 완성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는 닭 잡는 해. 예. 그래서 작년과 올해 한마디로 섞으면 뭔 줄 알아요? 뭐예요 또? 병신년 닭 잡고 있네. 닭 잡고 똥도 다 치우고. 네. 단박의 한국사 근대편으로 2016년을 도사님과 또 변호사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면 이제 또 2017년 새해 단박의 현대사. 네, 2018년 아마 중반까지 뭐 그때까지는 현대사로 넘어가서 끝까지 이렇게 역사 의식을 갖는, 그러니까 시민혁명에다 어떤 이런 좋은 기초를 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또 의미 있어요. 이 정권은 18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 박정희 18년 정권, 그다음 집거 기간 18년, 정치에 복귀해서 18년, 2018년 우리 단박의 한국사의 완성. 그러네요. 네, 그런 단박의 한국사가 완성되는 순간 박씨 가문의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2018년에 복권이 되면 안 되는데. 아니죠. 그 전에 돼야지. 그럼 그 전에 되죠. 딱 일정표 나왔어. 너무 됐으면 좋겠어. 이 중에 너무 궁금해요 진짜. 복권되고 나면 도대체 어떤 사고를 치실까 너무. 복권되면 날라다니지 그냥. 기대 막.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얘기인데요. 이 러시아 혁명을 갖고 온 거는 이게 갑자기 뭐 저번처럼 이렇게 프랑스 혁명처럼 특집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이후에 독립운동사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러시아 혁명이라는 사건을 이해하지 않으면 독립운동사를 이해할 수 없고 또 나중에 가면 저희가 현대편으로 나온 북한의 역사 같은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작은 어떤 얘기가 아니라 한국사 전체를 좀 훑는 과정에서 이 러시아 혁명사는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친일 세력이 독립운동을 폄하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사회주의 운동과 접속돼 있던 독립운동을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그걸 불온시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지를
오늘 이제 이걸 통해서 함께 좀 이해하고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북의 역사에서는 그런 그 사회주의 그 독립운동가들만 강조하고 우파 독립운동은 다 무시하고 양쪽에 다 편향된 교과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역사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는 이미지가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가 사실 이미지가 좋은데 이제 20세기 초반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 나라들은 이제 열강들이죠. 우리나라를 직접 지배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하는 데 있어서 영국이나 러시아 등이 다 동의해줬던 나라들이고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진 않았지만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의 일부라든지 이런 데를 지배를 했었고요. 또 러시아도 원래는 이제 그런 나라였죠. 근데 러시아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어떤 제국주의 질서가 딱 이제 깨지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일단 이게 또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레닌이 카라얀 선언이라고 해서 기존의 제정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식민지 이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권을 포기하니까 아시아인들이 이런 나라가 있다니.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되지? 저 배경에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이 있구나. 나 같아도 감동받겠어요. 그 시절에 진짜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얘기예요. 식민지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 그 열강 중에 한 나라가 우리 식민지 포기하겠다. 식민지 민족 자결주의를 동의하겠다. 그리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황제를 쫓아낸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서 딱 그 선언을 한 거잖아. 우리 이제 식민지 안 괴롭힌다. 얼마나 그때는 정말 살떨리는 얘기죠. 들으면. 오히려 이런 사주에 빠지지 않으면 비정상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묘하게 대조가 된 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3.1운동 같은 경우가 이제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래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는 그래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이제 괜찮은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를 했다는 어떤 영향 속에 3.1운동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미국이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1운동도 하고 임시정부도 만들고 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보니까 얘네는 뭐 결국은 변형된 제국주의네 라고 이제 미국의 흐름을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실망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에 쫙쫙 빨려들게 되는. 그렇죠. 오로지 우리의 희망은 식민지를 포기한 러시아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그리고 솔직히 그때 우리 민족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무슨 철학적 공부가 돼 있겠어요. 예? 그냥 그 뭐 한문종 공부하고 그러다가 그때 뭐 인문학적 소양 뭐 이런 느낌도 없었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 전술, 혁명적 가능성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은 있는데 방향이 그동안에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사고만 하니까 사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 이게 부족했던 거죠. 부족했죠. 그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이론이나 또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이나 이런 걸 보면서 새 세상을 저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해봤을 것 같아.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근데 맨 처음에는 사실은 이 개신교 선교사들 같은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 혹은 미국 제도 이거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젊은 층들은 그럼 다른 게 뭘까 할 때 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대안 모델이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거친 얘기지만 이승만이나 김구에 비해서 김일성의 나이가 되게 젊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김구나 이승만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김일성은 살아 있었으니까 이게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단적으로 드러내듯이 사실은 1920년대 때 젊은이들이 민족주의 한계를 느끼면서 대거 이제 사회주의로 막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해방되었고 45년도에 김일성이 북한 사회에 내려온 게 몇 살 때 내려왔어요? 30대였어요? 40대였었어요? 30대. 30대 중후반이었었죠. 예? 그때 그 나이 때예요. 30대 초반. 30대 초반이에요? 33인가 뭐 그랬는데. 30대 초반이면요. 지금 30대 초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지금 나이로 따지면 그때 30대 초반이면 50대 초반 정도의 개념이에요. 느낌이. 왜냐하면 그 가다피가 혁명해갖고 그 나라 어느 나라를 잡아먹었지? 리비아를 먹을 때 32세 사령관이에요. 그렇죠. 32세 스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32세의 개념을 그때 30대 초반에 새파랗게 어린 놈이 왔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그때 만주를 호령하던 사령관의 한 명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맨날 우리들도 지금 내가 진짜 내일 모레 환갑인데 뭐 아직 큰 정치하기에 뭐 좀 어리지 않아? 전두환이 우리나라 쿠데타하고 정권 잡을 때가 몇 살이었었어요? 50대 초반. 딱 50이었어요. 애들이야 요즘 따지면. 박정희 쿠데타 할 때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야 애들. 김영삼, 김대중 나올 때도 40대였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27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김영삼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네. 네. 40대 기수론. 그래갖고 나이를 갖고 자꾸만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40년대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80년 전 아니야. 그때 나이감과 지금 나이감이 틀려요. 맞아요. 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김일성이 30대 초반인데 그때 이제 이승만, 김구는 이제 70 뭐 이런 나이가 되니까 그때 70이면 지금 나이로 따지면 100살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만 그만큼 민족주의가 사실 좀 많이 퇴보하고 쇠퇴했기 때문에 이제 왜 그랬는가에 대한 좀 면밀한 인식은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세대는 다 사회주의 민족주의로 갔던 거 아니야? 젊은 세대들은. 그죠, 압도적으로 세력 자체가. 예. 아무튼 뭐 그건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요. 근데 일단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던 게 뭐냐면 이 공산주의란 단어하고 사회주의란 단어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우 정리 잘했어. 정말 많이 헷갈려요. 정리 잘했어. 그렇죠. 내가 웬만해서 칭찬 안 하는데 이건 잘했어. 쓰담. 예. 쓰담. 약간 변태적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개념적으로 딱 분리된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이제 역사책을 읽거나 현실 문제를 볼 적에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을 얘기할 때 통상 공산주의란 말을 많이 쓴다라고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사상이나 이념적으로 얘기할 적에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쓴다 정도로만 아마 접근을 하시면 평소에 이렇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좀 힘들지 않을까, 힘듦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개념 규정이 맞아요? 최변? 예. 맞아요 이게? 뭐 개념 규정이라기보다도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안 하고 좀 틀리면 한번 딜이 깔려 그랬다. 잘했다고 해놓고 또 딜이 깔려. 정리는 잘했는데 틀리게 정리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 게 진짜로 막 마르크스가 다른 사회주의 운동을 비판할 때 자기들은 공산주의고 다른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데서는 또 사회주의라고 자기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 되게 이 용어가 너무 변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 사회주의 국가를 얘기할 때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또 사회주의는 이념적으로 얘기할 때 사상적으로 이념적 사상적으로 얘기할 때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좀 넓게 얘기하고 그 정도만 기준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래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대체적인 통계로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사회주의 사상의 역사, 마르크스는 무슨 생각을 했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땐 보통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중국은요? 중국 뭐라고 얘기해요? 현실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회주의 혁명을 이뤘다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정치 체제를 만들면서 독재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라는 말로 딱 표현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도해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다 나눠서 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징적으로 공산주의라는 말을 더 쓴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이념 사상적으로는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정리 잘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정확하게 딱 이렇게 된다는 것보단 되게 이렇게 가니까 책을 읽으실 때 그런 관점을 접근하시면 독해할 때 다른 책을 보시더라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은 러시아 혁명에 대한 자세한 얘기보다는 그 이전에 발전해온 좀 역사 얘기, 사회주의 러시아 혁명 전야까지 아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 이후 유럽의 역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저희가 프랑스 대혁명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혁명 정신이 전 유럽에 막 전파가 되고 뭐 그런 과정 속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주의 개혁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영국은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시민혁명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쪽 이제 급진적인 어떤 사회주의 개혁 같은 영향보다는 이제 자유주의 개혁이죠. 그러니까 뭐 산업구조 자체가 부르주아와 노동자 구조로 재편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떤 개혁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영국이나 프랑스가 주로 좀 합리주의, 이성, 뭐 계몽 사상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다라면 이거에 좀 반대급부로 나온 게 독일 쪽이에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보통 낭만주의나 민족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성과 합리성의 기초에서 세계를 막 이해하려고 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1차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거죠. 네. 왜냐면 여기 남이 나라 생각이니까. 예. 그러면서 독일인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어떤 유구함을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이성과 합리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느냐. 뭔가 좀 이렇게 낭만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또 이성과 합리성은 인간의 넓은 정서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된다. 예. 라고 하면서 뭐 낭만주의, 민족주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난 개인적으로 독일과 이 프랑스의 이런 그 지적, 비판, 난 이게 더 공감이 가더라고. 무슨 어떤 아니, 그러니까 그 좀 감성까지도 포괄하는 전체 인간의 감정 중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파트에 불과하고 결국은 이성적 근거 위에서 감성. 왜냐하면 동양 사상은 사실 감성을 중시하거든요. 그렇죠. 예. 훨씬 중시하고 서양 네. 철학은 이성을 중시하고. 네, 네. 예. 그러니까 나는 감성 쪽으로 더 가더라고. 땡기신 거예요? 예. 동양에서는 감성의 감정으로 들어가는 4단 해갖고 인의 예지서부터 시작하자는 게 맞아요. 감성을 철학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거죠. 그렇죠. 서양은 뇌의 세계, 이성을 철학화하려고 노력을 그렇죠. 했던 그러니까 거고. 서양 철학은 이성 감정을 배제시키면서 이성적인 순수한 사회로 가고 싶어한 거고 동양은 그게 왜 배제가 되냐? 그렇죠. 인간의 훨씬 더 깊고 넓은 생각이다. 그렇죠. 느낌이다. 기본 자체가 감정적인 동물인데 뭐 이런 뭐 그런 관점에서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파 속에서 뭐 오늘 다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나 가리발디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근대 국민 국가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막 뭐 공화국 뭐 어떤 좀 민족 국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럽의 역사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되니까 그게 사실은 역사를 배울 때 보면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을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가르치는데 난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몰랐거든. 네? 그냥 외우라니까 외우는 거고 그 1년 차이로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리고 나중에 뭐 또 그리스 독립전쟁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미치겠어 진짜. 아니 진짜 왜 그게 중요하다는지 몰랐어. 1년 차이로 난 뭔지 몰라. 중요한 거. 이 순간마다 제가 이렇게 쭉 갈라지는 거 본다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정확히 외운 자와 전혀 외우지 못하는 나는 국사가 시험 과목이 있는 걸 대학교 시험 볼 때 알았다니까. 근데 철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건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 유럽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유럽에 여러 국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국가나 옛날 국가나 똑같은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예. 그게 아니고 유럽은 가보면 각 도시마다 보면은 다 특색이 있고 다 잘 가꿔져 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지역을 거점으로 한 말하자면 그 지역의 연합체들이 잘 만들어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특히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도시들이 가보면은 다 괜찮거든. 그 이유가 그렇게 갈라져서 소위 말해서 그 영지 중심으로, 예. 영지 중심으로 봉건시대. 이렇게, 예. 진짜 지방자치가 발전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걸로 알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 영주의 혈통에 따라서 그냥 영주들의 집안에 따라서 나라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실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내 영주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느 동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랬는데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이게 통일이 되게 되는 이유가 프랑스가 갑자기 이렇게 나폴레옹을 겪으면서 예. 급격하게 이렇게 국민 국가로 계속 발전해 나간단 말이죠. 예. 중간에 약간씩의 반동을 겪지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볼 때 아 이게 우리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느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자기들의 민족의식도 이렇게 깨우치면서 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도 어떤 민족 국가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고. 예. 그러니까 그게 세계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가 마디마디로서 이게 중요했던 일인데 예. 그러니까 독일하고 이탈리아라는 그쵸. 나라가 유럽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찢어져 있었는데 이게 합쳐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게 그때 왜 중요한 건지 나는 진짜 모르겠더라고. 근데 난 지금 그땐 공부를 안 했어도 네. 최 변호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난 두 가지가 딱 아는 거야. 우리가 또 이게 남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뭐냐면 첫 번째가 근대 국가가 우리보다 일찍 했지만 오히려 군대 국가의 개념보다는 지역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그 문화가 어디에 그대로 나타나 있냐. 유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문화적 정서가. 세비야 지역. 지금도 지역끼리 싸우잖아. 바로 축구가. 그 뭐 바르셀로나 지역, FC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지역 이런 지역 중심이고
스페인이라고 그럼 우리는 바르셀로나에 외국 선수가 잔뜩 와 있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국가 개념일 때 외국 선수가 있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문화적 근거가 남아 있는 거고 유럽 연합은 이루어지지만 중남미 연합, 그다음에 아시아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냐면 유럽에서는 국가의 연합 개념은 별로 이 연합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국가 간의 장벽 개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원래 국가도 지역 연합이니까. 원래 국가도 지역 연합이었으니까. 그래서 한 지역은 뿌리가 남아 있는 것은 축구라고 하는 문화에 남아 있고 유럽 연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이들에게 국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역사적 근거를 여기서 알 수 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열심히 가르친 보람. 아니 이거는 그냥 선천적이야.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유럽의 축구팀하고 이거를 지역적인 그걸 연결시키시는 거는 진짜 그건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감동했어요. 정말 진짜. 탁월했어요. 몰랐어요? 그 정도를 모르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할 적에 그때 개막식에서 스페인 국기가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카탈루니아 주기가 올라갔거든요. 개항될 때 스페인 여왕이 와 있었는데 왕이 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었고 저 광주에서 아시안 게임 하는데 광주시 깃발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경상도에서 얼마나 씹었겠어. 저 전라도 것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있는 거죠. 올림픽도 사실은 그게 도시 개념이잖아요. 런던 올림픽. 월드컵은 그렇지. 나라가 주최하는 거고 올림픽은 도시 개념인데 그 기본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중앙 집권의 역사가 너무 기니까 그걸 잘 정서적으로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더라고. 어떻게 저러면은 왜 저 같은 나라에서 그러면 차라리 분리를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월드컵도 나라들끼리 붙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전 세계 최고의 경기지만 유럽 애들은 월드컵도 중요시하지만 UEFA 그렇죠. 유럽컵. 유럽 챔피언스컵이 유럽 챔피언스컵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역이 붙는 거거든. 그렇죠. 나라가 붙는 게 아니고. 뭐 굳이 사족을 붙이면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영국의 왕실이 불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근대 초기까지는 그렇죠. 불어를 쓰고 영국 민중들이 쓰던 말이 오늘날 영어고. 네. 독일도 이제 독일 왕가들은 불어를 쓰고 또 귀족의 언어가 불어고 그게 그쵸. 외교 언어고 천민의 영어가 영어고. 뭐 루이 14세의 사촌이 오스트리아랑 어디야 저기 에스파냐 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써다가 드디어 어찌됐건 이제 이런 민족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민족 국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또 새로운 감수성을 갖게 된 거죠. 그런 것들 얘기가 너무 잘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다 이제 19세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확실히 급진주의 시대가 개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확실하게 그 자본주의 질서가 시스템을 잡혔기 때문에 역사를 주도하는 게 지주와 농민 간의 관계가 아니라 자본가와 노동자 중심의 이제 구조가 딱 세팅이 되니까 사회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이념들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 아나키즘, 아나코 샌디칼리즘 같은 이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살짝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나키즘은 이제 예전에 앞으로 또 얘기 나오겠지만 그 김원봉 의열단 그들이 이제 아나키즘을 수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며 완전한 인간 해방을 강조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좀 포인트를 느낄 게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당과 조직을 만드는 걸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나키스트는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인간 억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조직에 근거한 운동은 이건 필연적으로 나중에 또 하나의 억압 기제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인간을 억압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실은 문학책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제가 책에다 써놓지 않았지만, 그 이제 왜냐면 조지 오웰 조지 오웰 그게 아나키즘적 배경이에요? 네, 조지 오웰 본인이 스페인 아나키스트예요. 근데 사회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사람의 근본은 아나키즘이죠.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앞에 막 부엉이 나오는 게 마르크스고, 그렇지. 그 막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지면 부상한다. 맞아요. 그리고 돼지 2마리가 이 사람들 다 몰아내다가 돼지 1마리가 쫓겨나고 돼지 1명이 지배하는 게 그게 트로츠키랑 스탈린을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것 같더라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돼지가 막 일어나면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공산주의 소련 국가의 타락을 이제 그 조지 오웰이 막 비판한 그런 책이죠. 근데 이게 웃긴 게 그건 아나키즘의 입장에서 원래 쓴 건데 적의 적은 내 친구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동물농장을 굉장히 많이 뿌린 거죠. 학생들한테. 이걸 봐라. 공산주의 국가는 이래서 안 된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조지혜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자본주의 진영을 옹호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내에도 독재의 뿌리가 있다 이거를 그렇지. 증언하고 싶어요. 당과 조직이 만들어지면 역시 인간이 억압된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특징. 이건 아주 의미 있는 성과인데.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나키즘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직을 못 만드니까 또 이제 운동이 전개가 안 되는 또 한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진짜 극단적으로 그냥 막 약탈을 일삼는 폭력주의자들부터 시작해서 조직 같은 활동 못 하니까 테러리즘 같은 것들로 빠지거나 결국은 사회주의가 발전하면서 아나키즘이 많이 소멸이 되죠. 그렇게 되고요. 요즘에 조금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 분들이 좀 모르는 건데 덜 알려진 건데 아나코 신디칼리즘 같은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 남부 지역이나 남유럽,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이런 일대에서 많이 나타난 건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조합운동이에요. 조합운동.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좀 대표적이긴 하지만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풀뿌리로 단위로 어떤 그런 민중의 일상세계에 이렇게 조직화하는 운동 이런 것. 신디케이트지 신디케이트. 영어로 생디칼리즘 이게 영어로 쓰일 때는 네. 아 신디케이트로 읽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제 그거의 어원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신디케이트가 연합체니까. 예. 그래서 좀 풀뿌리 뭐 자치를 강조하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우리나라 요즘 협동조합 같은 얘기할 때도 이탈리아 같은데 많이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드는 게 이런 게 얘네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뿌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치의 경험이 워낙 깊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자치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갖고 나가자 이런 거잖아. 아나코 신디칼리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나 구의원 이런 사람들 보면 청바지 입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봉고차 몰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다 얘기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그 역사적 뿌리 아래서 이 그 조합이 만들어진 건데 조합 운동이 우리 이제 조합 운동이 2010년인가 11년에 그 법이 통과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조합 그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만드는 게 99%가 부도위기 되잖아요. 글쎄, 다 힘들어졌다고. 잘 안 되고. 아니 너무 그러니까 과욕을 부린 거야. 맞아요. 마치 이것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인 것처럼. 완벽한 대안인 것처럼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하고 보완적 관계인 거거든요. 그렇죠. 자본주의적 그 긍정성을 일정 정도 살리고 그것에 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합운동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냥 이거 뭐 전가해 보던 줄 알고 다 만든 거야 이거를. 네. 그렇죠. 다 어려워요. 자본금 다 그냥 자본금 다 소진되고 여기도 협동조합인가요? 아니죠 여기는. 대표적인 협동조합이 이의제이 아니야. 근데 문 닫으려고 그러잖아. 아우, 미치겠어.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든 걸 그렇게 후회하더라고. 국민TV도 협동조합이고. 국민TV도 협동조합이고. 거기도 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는 뭐예요? 전국구는? 여기는 그냥 펀딩해서 그래갖고 펀딩해서 이것을 만들고 그리고 펀딩한 돈을 또 벌어서 다 갚고 이자 3.3% 주고 진짜 성공적인 모델이에요. 이건 자본주의의 대부 문화를 하여튼 정몽주 CEO 체제 합리적 CEO 뭐 모르겠다.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전제적 CEO지. 그러니까 정봉주가 주인이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전제적. 살짝 솔직히 살짝 포장해드리고 싶었는데 변호사님이 그냥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지적이고요. 뭐 아나키즘, 아나코 신디칼리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오늘의 가장 큰 얘기는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얘기입니다. 예,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네. 이게 뭐 오늘 얘기 좀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 잘했어. 개념 정리가 무척 중요해요. 네? 왜 개념 정리가 중요한지 모르죠. 국민 대중은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하는 워딩. 그래서 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conceptualizing, 개념화. 예를 들어 4대강 같은 경우에 우리 욕하지만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명박의 트레이드 마크를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예. 예를 들어서 드레스덴 연설 통일은 대박이다. 컨셉츄얼라이징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이고 공산주의가 무엇이라고 하는 컨셉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게 정치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정치를 볼 때 예를 들어서 탄핵. 그러면은 탄핵 그리고 대충 알지 말고 탄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꼭 찾아봐야 돼요.
탄핵 소추 의결 요 말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를 하면 정치적 식견이 확 늘어나요.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 세계가 앞으로 정보화 시대로 계속 바뀐다고 하는데 정보라는 건 일방적으로 수용만 해서는 결코 그게 내 정보가 되질 않고 듣거나 사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심쿵이 어떻게 하고 나와갖고 무슨 진가야기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걸로 심 선생이 역사 얘기를 그래도 재밌게 해주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심용안을 한번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요. 네. 근데 거의 안 찾아보시더라고요. 미카도 심쿵만 알지 심용안은 모르더라니까. 그래서 심용안 얼굴도 모르고 심용안이 키가 크다는 것도 모르고. 갑자기 얘기가 왜 그렇게 가요? 아니 진짜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들을 세워놓고 구형과 선고를 물어보면 90%가 답을 못해요. 그렇죠. 그건 진짜 모르시죠. 피고하고 피고인도. 예. 피의자도 모르고 참고인 모르고.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도 필리버스터 이게 그래서 난 무척 의미가 있는 게 필리버스터가 뭐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찾아보거든. 필리버스터가 언제 생겼고 저것이 정치적 소수자들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냐 이런 등등 찾아보면 하나 이해하잖아요. 그다음에 정치적 식견이 확 늘어나요. 그렇지. 따다따다 연쇄. 그러면 네, 맞아요. 네.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단박에 한국사를 사서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방송으로 듣는 것도 유익하지만 책을 읽으면 자기가 혼자 생각할 게 많으니까 이게 역사 분야에 보통 나가는 책의 판매 최대 부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단박에 한국사가 이미 다 채웠어요. 다 넘어갔어? 마케팅적으로 역사 분야가 보통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가 이제 파는 판매 양이 있어요. 얼마 정도 돼요? 한 2만 부 정도, 2, 3만 부 정도 되는데 거기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3만 부 넘었어? 2만 부 넘었어요. 2만 부? 네. 그럼 좀 꽂아. 나한테 꽂으래요. 진짜. 요즘 내가 하도 꽂아 그러니까 꽂아 유행어 됐어. 제가 이렇게 해주나요? 이제 꼭 나만 보면 뭐라 그래. 내가 어디에서 내가 계좌번호 꽂아 드릴 테니 그러니까 그 듣던 사람이 돈을 꽂으라는 얘기 들어봐도 계좌번호 꽂아준다 이것도 처음 들어봐요. 하여튼 근데 2만이 넘었구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빨리 3만 넘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출판사하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만나서 그래서 출판사에서 얼마큼 우리가 워낙 이제 전국구 팟캐스트 유명하니까 혹여나 출판사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되게 만족한다고. 왜냐면 역사 시장에 사실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미 다 채웠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거 넘었고 이제 그러지 않은 데까지 구석구석 쭉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하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야죠. 네. 기념비를 만들어야지. 좀 슬프다 그래도. 그게 한 10만 부는 돼야지. 2만 부 가지고 역사에 채울 건 다 채웠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역사에 관심 있고 책을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다 끌어모아서 2만 명이라는 거잖아. 대한민국 5천만 중에. 맞아요. 이건 좀. 그게 맥스. 그래서 내가 아까 컨셉츄얼라이징 이거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참 재밌잖아. 근데 이거를 자기가 다운을 받아갖고 사회주의는 뭐고 공산주의는 뭐고 지금 얘기하는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는 또 뭐고 역사적 기원이 어떻게 됐냐. 방송을 들어갖고 재밌고 이쯤 되면 7, 80%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책을 찾아서 100% 이해하면 자기 정치적 식견이 그만큼 꽉 점프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두환이가 쿠데타 했을 때 몇 살이냐, 박정희가 몇 살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몰라. 그 사람들은 선언적으로 원래 그냥 당연히 대통령인 걸로만 알아. 그렇죠. 유관순 누나도 원래 그냥 독립운동가가 유관순 누나인 걸로만 알아. 맞아요. 근데 나이가 16살, 17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이 때 나는 뭘 했나를 생각을 해보고 자,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그 촛불 광장에 무슨 중고생이 나와서 발언하는 게 무슨 빨갱이들의 선동이라는 그따위 소리는 못하게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니까 박근혜는 지금도 임금님 같고 공주님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촛불 들 때도 이런 거예요. 촛불 드는데 토요일마다 나가서 대단한 사람들이고 막 10년 동안 들었으면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을 갈 이유는 없잖아. 독립운동처럼 목숨을 내놓고 하진 않잖아. 그렇죠. 그 독재 시대처럼 감옥은 가지 않잖아. 그렇죠. 다만 내 시간을 조금 내서 그들이 했던 효과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감옥 안 가니까 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촛불 하는 것을 대단하게 보지 말고 어찌 보면 그때 죽고 감옥 가는 것보다는 지금 나으니까. 맞아요. 그 대단하다고 보면서 나는 저 대단한 거 하기가 힘들어가 아니라 당신들도 죽지 않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조금만 시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3.1 운동 때 무슨 뭐 아우네장터에서 만세 불렀다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역사적인 현장에서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 광화문에 그렇죠. 나간다는 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미국 TV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위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대로 또 검색을 해봤대요. 근데 그런 그 뉴스가 하나도 없더래. 일테면 그렇다는 거지. 아니 그런 기사가 뜨고 그런 걸 연동을 시킨 거지. 그 장면 없다고 나한테 계속 문자 오는 사람 있어요. 그게 어디 거냐고 막 물으면서. 근데 이런 사람도 너무 집요하게 찾은 거야. 예, 사회민주화 공산주의로. 네, 오늘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 2017년 벽두부터 좋은 팁 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를 찾아서 제대로 알자. 네. 9개는 스쳐 지나가도 하나만 알면 그 다음에 9개 알게 되는. 네, 네. 여튼 다시 얘기로 와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민주주의도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북유럽 모델이죠. 우리 사회가 되게 좋아하고 선호하는 북유럽 사회복지 모델은 사실은 사회민주주의에 기초한 거고 오늘 우리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또 저항하고 대립적으로 느끼는 게 사실은 이제 북한 체제가 공산주의에서 기인한 건데 사실 이 두 개가 다 사회주의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건 부정할 수는 없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역동적인 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보면 그 사회주의 운동은 마르크스나 엥겔스에 의해서 시작은 됐지만 이 구체화되는 게 크게 두 룸입니다. 다 독일을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하나는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련 레닌이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일단 요때 독일이 이제 사회주의 중심지였는데요. 이때 이제 사실은 독일 내에서 칼 카우츠키라는 사람이 이끄는 정통주의와 베른슈타인이 이끄는 수정주의, 요게 이제 사회민주주의인데 요거 그리고 마지막 로자 룩셈부르크가 이제 혁명을 강조하는 세 개 흐름이 막 충돌을 합니다. 일단 이게 왜 그러냐면 마르크스 사상에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 자체의 필연적인 모순에 의해서 무너지고 만다. 라는 얘기를 막 이론적으로 이제 막 설명을 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쓰러지는데 뭘 타도하는 그렇죠. 모순적이지. 그렇죠, 그렇죠. 냅두면 저절로 붕괴될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결국은 이제 마르크스가 모든 걸 다 써주고 간 건 아니니까 현실을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입장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80년대 우리 의식화 학습시키고 뭐 이럴 때 보면은 베른슈타인이 상당히 좀 수정주의, 몹쓸 사람 취급을 받았잖아요. 예. 수정주의자라고 그러면서 그렇죠. 누구를 이렇게 술 먹다가 베른슈타인이라고 되게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회색 분자, 수정주의자 이런 싫어했거든. 로자 룩셈부르크는 뭐 다시 없는 영웅이고. 그렇지. 그 로자 룩셈부르크를 그 많이 존경을 하면서 그리고 그때는 20대 초반 아니에요. 과격한 주장 많이 먹어질 때고. 센 거. 예. 감옥 안 가면 학생 운동도 안 한 거고. 혁명의 길에 순정한 피를 뿌리자. 나중에 보면 다 삼성 들어가 있더라. 아유 하태경이 같이만 안 된 것도 얼마나 다행인데. 근데 하태경이 요즘 다시 넘어올라 그런지 아주 그냥. 넘어오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그런 것 같아. 최순실을 간방까지 쳐들어가고. 오늘 같이 갔어요? 너무 웃기다. 오늘이 아니라 여기 편집이다.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요 로자 룩셈부르크 쪽 책이 훨씬 많아요. 그럼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삶이 워낙 드라마틱하잖아. 또 보기에 재밌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현실 세계에선 사실 또 사회민주주의가 또 대세인데 일단 이 시대 때 가장 큰 입장은 칼 카우치가 주도했던 정통주의예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붕괴론이죠. 때가 되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기다리자. 세력을 잘 유지하면서 좀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나 급진주의 운동에서 많이 하는 총파업 투쟁도 되게 부정적이었대요. 저절로 무너진데 왜 총파업하냐. 그렇죠. 우리끼리 잘 조직화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총파업은 좀 정확하게 얘기할 게 총파업은 노동운동에서 나온 거고요.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같이 어떤 그런 남성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이제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파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나온 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건 조금 정확하게 선거권을 요구하면서 시도한 투쟁. 투쟁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르크스나 엥겔스도 총파업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낯선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에
반기를 들었던 게 카우츠키랑 원래 사이가 좋았던 또 다른 이제 그 독일 사회당의 지도자였던 베른슈타인입니다. 이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일의 자본주의는 붕괴할 조짐이 없다. 예. 라는 걸 막 논리적으로 입증을 막 해요. 가장 설득력이 있어.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오히려 자본주의는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아주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마르크스의 이언과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맞지 않냐 이 얘기를 한 거지 지금. 그렇죠. 붕괴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점점 사람들 삶이 나아지고. 그렇죠. 지표가 올라가고 생활 과정이 바뀌고 이러니까 이제 베른슈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사회주의 이상을 포기할 것인가. 근데 포기는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합법적 노력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길.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수용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합법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사회민주당이 의회에 진출하고 그래서 정당하게 의회 권력을 쟁취해서 그 의회 권력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이제 달성하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로에 이르는 평화로운 길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들어보면 가장 이게 그 현실적이에요. 네? 예. 지금 보면 그 젊은 시절에 안 그러셨죠? 젊은 시절.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다양한 독서를 했어야 된다니까. 선배들이 읽으라는 것만 읽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궁금한데 이건 못 읽으신 거예요? 이쪽 책은? 전 그 세대는 아니어서. 아예 이쪽은 우리 로자 룩셈부르크 쪽은 읽었는데 아니, 책도 없었고요. 책도 없었어 이게. 로자 룩셈부르크도 무슨 이런 거대한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이렇게 팜플렛으로 정리해주면 그리고 일본 책 갖다가 막 번역해서 읽고 이러는 거니까. 아 러시아 혁명사 이런 것도 일본 책으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듣긴 들었어요. 예. 그렇죠. 나중에 감옥 갔다 오니까 이제 러시아 혁명도 책이 딱 한 권밖에 없었어. 러시아 혁명사도 처음 공부할 때는. 근데 감옥 갔다 오니까 그게 한 10대 권으로 늘어나 종류가. 서점 갔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 그렇구나. 그걸 일단 다 사다 놔. 그 배구 자고. 지금은 그 베른슈타인의 주저들이 다 번역이 돼서 그렇죠. 참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당시에는 초기만 해도 수정주의라고 엄청 비판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결국은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점점점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직접적으로는 이에 대한 반발을 보였던 인물이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여걸이죠. 로자 룩셈부르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썼던 이제 개혁이냐 혁명이냐라는 책은 지금도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이제 이분이 보기에는 이거는 베른슈타인의 주장은 기껏해봤자 사회 개혁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면은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혁명을 시도했지만 이제 잡혀서 결국 살해를 당하죠. 네. 그 관광지기도 하잖아요. 그 처형당한 지역 자체가 지금 독일 여행 가면 네, 그 이렇게 가서 볼 수 있고 아주 중요한 관광지죠. 네. 독일도 데려가 주세요, 도사님. 우리 그 독일 한번 가야겠는데 이제 4월 7월에 가요. 저기 코리아 연구원하고 같이 해갖고 50명. 벌써 같이 가는 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 다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4월, 7월, 10월, 1월 1년에 4번. 와우. 한 번 50명씩. 그것도 저기 전국구 여행사에서 그럼요. 주관해서 코리아 여행사가 주관을 하고 그 주최를 하고 우리가 주관사가 되는 코리아 연구원이 네. 주최를 하고 그럼 김창수 박사님 계속 쫙. 그렇죠. 김창수가 이제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리고 EU에서 교수들이 나와요. 그 이번에 그 김창수 박사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프로그램이.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광고는 한 240에서 270회인데 여행이 다 붙거든요. 여행 붙으면 이제 한 370, 80쯤 돼요. 여행 붙으니까. 그 여행을 다 하거든. 근데 다른 프로그램보다 한 100만 원 싸요 그래도. 교육도 막 받는 건가 봐요. 계속 받는 거죠. 교육받고 너무 유럽 연합에서 나온다니까 그 전문가들이. 정말 프로그램 좋더라고 진짜. 예. 아니 우리 여행사 사장이 보더니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이거밖에 안 받냐고. 그렇구나. 이제 우리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갖고 놀고 앉아있겠죠. 7월 달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거는 미리부터 예약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할 거야. 50명이면. 그렇더라고. 네, 근데 400만 원쯤 되면은 그게 저거 될 것 같죠? 비쌀 것 같죠? 유럽 한 8박 9일이면 그 400만 원 안 비싼 거예요. 400만 원이. 네. 항공료가 그렇게 비싸더만. 그렇죠. 네. 유류할증료 막 붙고. 엄청 비싸.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독일 내에서는 베른슈타인의 주장과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이 충돌하다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깨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기다 책에다 다 써놓지 못했는데 이후에 이게 막 2차 세계대전 겪고 막 이 뭐냐 그 독일이 막 북유럽 공격하고 막 소련이 막 또 공격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북유럽 국가들이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A 노선, B 노선 사이좋게 지낸 게 아니라 점점 사이가 나빠지면서 사실은 이제 거의 제3지대처럼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이 북유럽 사회에 정착이 되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유형화된 모습이 되더라고요. 가장 성공화된 모델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애초에 태동할 때를 보면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공산주의 체제하고 이 자본주의 체제에 딱 끼어 있는 입장이잖아요, 북유럽이. 그리고 계속 거기는 식민지였단 말이지, 과거에는. 그렇죠. 러시아 식민지였거나 독일 식민지였거나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생존의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이고 또 이게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사실은 사회민주주의가 이제 뿌리를 굳건히 내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유리한 것도 보면 막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들끼리 막 충돌하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좋은 건 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써보자. 자기들이 직접 충돌 지역이 아니니까. 참 그것도 좀 지혜롭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리고 막 거기가 밤이 길고 막 이렇게 답답한 데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심플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그래서 심플한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복잡하게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독일 스타일이 아니구나. 아니 그리고 그 이 밤이 길고 추운 게 그 좋은 장점이 뭐냐면 뱅앤 올uf슨 같은 경우가 북유럽 어느 나라죠? 이게 핀란드인가? 덴마크인가요? 그 세계적인 오디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서의 생활을 아주 즐겁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디오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그다음에 그 핀란드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 찜질방? 사우나. 근데 우리나라 찜질방에 밀렸죠. 독일에서 그 핀란드 무슨 탕이라 그래요? 핀란드가 그 찜질방이 좋잖아요. 터키탕 같은 거예요. 그렇지 일종의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유럽 핀란드식 사우나가 핀란드식 사우나 세계 최강인데 독일에서 그 요즘 망해요. 그거 망한 그 자리에 뭐가 치고 들어간 줄 알아요? 한국 찜질방. 진짜예요? 독일 사람을 끝내준다니까 와갖고. 핀란드식 사우나라는 거는 그 나무 안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짐 쬐고 나오는 건데 이거는 막 우린 소금방, 온돌, 소금방, 얼음방, 불방, 그다음에 지지고 백반석 계란. 맞아. 식혜. 맞다. 그렇구나. 아니 실제로 독일 그 핀란드 찜질방이 망한데 다 우리나라 찜질방에 들어가 성공하는 거예요. 진짜 웃긴다. 얼마나 뜨끈뜨끈해. 독일도 춥잖아 겨울에. 또 하나 얘기해줘요? 뭐야? 그 토론토나 이런 그 밴쿠버 가면 밴쿠버는 안 추운 지역인데 겨울에 뭐라냐 하늘에서 하나님 침 뱉는다 그래요. 비가 부슬부슬 와. 그래서 그런 데는 영하 0도 그 0도 아래로 영하로 안 가는데 그 상하이 추위 그다음에 핀란드 추위 뼈속을 파고들어요. 습도가 있고 그러니까 으슬으슬하고 엄청 추운데 거긴 바닥이 다 저거 아니에요 나무. 그러니까 히트를 갖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좀 추워야지 건강하다 그래서 집안이 늘 추워. 그럼 옷을 껴입고 있어 겨울에. 싫다.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온돌을 깔기 시작한 거예요. 캐나다 노인들이 온돌집 제일 좋아해요. 그렇구나. 토론토에 온돌이 쫙 퍼지잖아요 지금. 밴쿠버에도. 그러니까 걔네들 그 생각을 왜 못하고 살았나 보면 신기해. 찜질방. 온돌. 그놈을 아지에트만 갖다 놓느라고 애썼지 바닥에다가 그걸 뜰 생각을 왜 못하고 말이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또 뭔 줄 알아요? 뭐요? 그건 잘 모르잖아요. 공부해갖고 안 되는 게 있어. 전기장판. 전기장판? 그거 외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전기장판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전기장판 장판도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게 성능이 제일 좋아요. 다른 건 부지직으로 중간에 합선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공부를 배울 수 없는 세계입니다. 다시 올게요. 그 이제 아무튼 독일 얘기 끝났고요. 레닌 러시아 얘기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사실은 이거죠. 그러니까 짜르가 너무 오랫동안 지배했고 또 산업화도 잘 안 됐고 그리고 너무 억압적인 게 강했기 때문에 사실 사회주의가 빠르게 발전하지 못했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여기 이제 그 나로드니키라고 인민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냥 얘네는 중간에 산업혁명을 못 이루었으니까 농업공동체에서 바로 사회주의를 가자. 이런 식의 주장을. 그러니까 나로드니까 옛날에 그 민중 속으로 아니에요? 그건 부나로드.
분하로드. 분하로드. 네. 그러니까 그 인민주의 운동에 이른바 이게 하방이죠, 하방. 네, 그렇죠. 역시 현장에 운동권, 가서 실천하는. 운동권 출신. 숨길 수 없는. 하방이 일본어예요, 그게? 아니, 중국말이죠. 중국말. 문혁대. 맞아. 문화대혁명 때 쓰던. 예. 문혁대 쓰던.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의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막 공무원들 대학 교수들 다 시골에 갖고 노동시키고 막. 그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인민주의라고 그래서 게르첸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주장을 했던 건데 그 농촌 공동체에서 바로 사회주의로 이행을 하자는 거고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분하로드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분하로드가 이제 민중 속으로라고 해서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농촌에 들어가는 건데 자본주의가 발달 안 하니까 노동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농민들을 중심으로 뭘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네. 근데 완전 실패를 하고 실패하니까 이제 아예 극단적인 테러리즘 아니면 이제 정반대로 허무주의. 막 빠져들거나 뭐 이러면서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운동권 중에서도 그 허무주의에 빠져서 어디 가서 명상하고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운동권 출신들 단에 많이 갔잖아. 단. 아 그래요? 그러면 김지하도 그러거나 완전히 확 돌아가지고 저 김영환이나 하태경이처럼 되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거나.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는 두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극단적 혁명 노선, 테러리스트, 아니면 허무주의. 근데 우리는 전향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전향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단 하는 거는 저 생각도 못했어요. 운동권들 다 들어와서 단을 세계적인 또 종교로 키운 거예요. 그거 엄청 크잖아요, 그거. 운동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운동권 조직론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뭐 투쟁을 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죠. 다 그러니까 이제 변절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유물론에 심취해 있다가 유심론으로 한 거지. 이거 완전히 가버린 거지. 그런 거야 진짜로. 그러면 정신 세계. 인도로 가서 저기 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하여튼 이 극단주의자들. 그렇구나. 전 진짜 그건 몰랐어요. 단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단이나 이런 건 알았는데 운동권 출신들이 대고 들어갔다니까요, 그쪽으로. 그거 진짜 신기하다. 혁명을 하려고 했다 혁명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허무주의 해갖고 그냥 앉아있기는 그냥 술만 먹고 있기는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간 거예요. 그래요. 학원 쪽에 많이 왔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학원은 이제 경제적인 수단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또 학원도 운동권 시절에 그 조직론을 해갖고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잠을 자지 않고 일하고 또 학원 선생님들이 훨씬 똑똑하고 뭐 이런 문화들이 이제 다 그때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근데 아무튼 레닌은 뭐냐면요. 레닌이 여기서 비상한 게 경제 투쟁보다 정치 투쟁을 우선한다는 게 또 레닌의 특징이에요. 이게 획기적인 거지. 그렇죠. 보통 이제 독일 같은 데서 이제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경제 단계에 맞춰서 어떻게 투쟁을 할 것이냐라면 레닌은 그게 아니라 다 집어치우고 정치적 조직화. 그러니까 당과 그 당을 이끌 수 있는 리더. 본인이겠죠. 본인이나 어떤 그런 어떤 전위적인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런 걸 강조하니까 사실은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이 또 레닌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근본도 없이 어떤 이런 마르크시즘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레닌은 이제 아주 좀 변화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또 레닌의 생각을 지원해 준 인물이 트로츠키입니다. 이게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이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자본주의가 성숙하고 나면 노동자들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2단계로 봤다라면 트로츠키가 드디어 영구혁명론이라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것도 지금 보면 아주 현실성 있는 그 판단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 교조주의에서 벗어나서 나름 이게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는 하여튼 그때 혁명 당시에도 이건 초단의 대상이었잖아요. 결국은 정권 투쟁에서 밀리고. 트로츠키가 밀리고. 묘하게 이렇게 두 분이 반성하는 모드로. 그렇죠. 그러니까 트로츠키가 사실은 레닌의 사상을 보완해 주거든요. 영구혁명은 우리는 아직 산업화가 덜 됐어도 혁명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저 나라들처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유연한 태도를 사실은 또 트로츠키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서 이게 볼셰비키 맨셰비키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맨셰비키로 가고 우리로 가고 이렇게 가는 레닌이 볼셰비키고. 그렇게 가진 않고요. 그러니까 면셰비키에 좀 영향을 주긴 주지만 뭐 레닌이 그 트로츠키 완전히 쫓겨나는 건 이제 또 스탈린과의 또 투쟁이고. 어찌됐건 뭐 트로츠키가 뛰어난 사람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더 뛰어나네. 정권 투쟁에서 밀렸지만 머리는 좋은 사람. 정치력이 떨어져서 그렇고. 정치력이 떨어지고 이 사람 그때 당시 이제 그 책 이런 걸 보면은 누가 막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러게든 당황해갖고 그냥 무척 모범 학생 스타일인 거예요.
이게 막 그 융통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 강단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 이쪽으로 맞았던 거지. 근데 이분이 그 이게 뭐 책에 안 나온 얘기인데 그 되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스탈린하고 권력 투쟁할 때 결정적 순간에 아파요. 딱 아파서 막 쓰러지고. 아, 캐릭터가 유약한 캐릭터로 난 그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나? 근데 이분 그러니까 이미지가 계속 그랬었어요. 트로츠키는 뭔가 좀. 근데 이분이 붉은 군대 이끌었던 사람인데 군사 지도자로도 좀 유명하긴 한데 몸은 약했나 봐. 아니 이제 레닌이나 이런 사람 인상만 봐도 딱 독하게 생겼잖아. 트로츠키가 어쨌거나 붙었다가 졌으니까 계속 좀 비리비리해 보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대중 집회할 때도 이 막 그 이제 성토하잖아요. 레닌은 성토해도 낄낄거리고 웃고 그 대응을 한다는 거야. 근데 트로츠키는 자기를 비판하면 얼굴 빨개져갖고 예민해지고 참지도 못하고 그냥 약간 그 좀 답답한 스타일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 최변이 얘기했던 정치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공산주의 혁명도 정치 운동 아니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력은 떨어졌던 사람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 당시에는 실패한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찌됐건 러시아 혁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트로츠키는 중요한 이론적인 보완을 많이 해줬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흐름이죠. 사회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 독일에서 시작했고 북유럽에서 꽃을 피운 모델이 하나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길. 레닌이 주도를 했고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 혁명의 불길이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오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고 그 여파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좀 이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192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 민족주의 운동.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알겠습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43번째 순서 마치겠습니다. 2017년 병신년은 지났고 이제 닭 잡는 해. 어제 그렇게 되네. 혁명의 기운을 듬뿍 받으십시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혁명을 다루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